안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미국 경매에 출품된 우리 문화 유물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는데요. 이렇게 환수된 문화 유물이 오늘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이 유물은 다름 아닌 조선시대 해시계인 앙부일구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앙부일구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해시계에 담긴 세종의 애민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앙부일구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나오죠. 예. 예, 뭐 너무나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습니다. 유명한 문화재인데 네. 앙부일구 이게 전 처음에 저도 사실 헷갈렸는데 이게 한글인가 한문인가 이거 가지고도 좀 헷갈렸어요. 어떤 의미예요? 예, 한문이죠. 뭐냐 하면 이제 앙자는 우러를 앙자고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뜻이고 그 부자는 섭부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구는 해그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가마솥 모양이 비치는 해그림자 시계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시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앙자가 우러를 앙자라고 하는 생각도 별로 못 해봤었는데 네. 예, 네.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네. 됐습니다. 근데 앙부일구를 우리가 지금 환수를 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지금 환수를 한 겁니까? 뭐 구입 환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기회가 닿으면 계속 말씀드릴 내용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뭐 2020년 현재 4월 현재라고 나와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 숫자가 21개국에 19만 3,136점으로 집계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많죠. 되게 많은데 되도록 이제 그걸 다 파악을 해놓고 환수할 수 있으면 뭐 돈을 들여서라도 구입해서라도 환수하는 임무를 맡는 그런 기관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입니다. 근데 이 19만 점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많죠. 드네요.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환수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뭐 좋은 거는 기증환수죠, 물론.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4월에 한국전쟁 당시에 락웰이라는 미군인데 설악산 신흥사에서 전리품으로 이제 그 가져간 불경판인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65년 만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서 기증 환수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환수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예. 만약에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 조건을 까다롭게 단다. 이러면 환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거의 뭐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어떤 상태로 있다는 것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력도 커지고 했으니까 당장 환수하지 못하더라도 남의 땅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있는 문화재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돈을 들여서라도 돼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사실 문화재가 뭐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든 간에 얼마나 온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 청취자 K75938117 쓰시는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주인이 돈 주고 사오다니 우프다 이런 얘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참 좀 서글픈 네.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소유자는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돈 주고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그렇죠. 이런 문화재가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작년에 그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클리블랜드 미술관, 스웨덴의 동아시아 박물관, 영국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이라든가 독일의 뭐 로텐바움 박물관,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성교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개국 6개 기관이 소장한 한국의 회화, 그다음에 자수, 병풍 12점을 한국에 들여와서 복원 처리해주고 거기서 해주고 뭐 해서 국내에 이거를 공개 전시한 적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강제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진짜? 아니 사실 근데 강제로 갖고 올 수는 있겠죠. 뭐 뺏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건 뭐 예를 들면 소탐대실이죠. 법률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뭐 원래 우리 그건 거다 이거. 쉽지가 않죠. 그걸 구입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입증할 없고, 방법도 입증할 마땅치 방법이 않고.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온 걸 뺏었다고 쳐도 소탐대실인 게 뭐냐면 다음에 어느 누가 그러면 그 주겠느냐. 그리고 한국 문화재를 보여주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도 안 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대로 관리나 제대로 하라라는 의미에서 보전 처리라도 제대로 해준다라는 거고 그 국외소재재단의 업무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해외 경매 사이트를 계속 들여다보고 경매에 출품되는 한국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또 이
업무가 또 있어요. 중요한 업무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경매를 해놨는데 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가. 그러면 진짜 또 그렇죠. 환수하기 더 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찬스잖아요. 경매가 예, 나온다는 거 예. 살 수 있는 찬스여서 한국문화재가 다른 나라 사람한테 가지 못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일인데요. 이번 앙부1구회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 미국의 경매에 이제 출품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자료를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6월에 벌어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품이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번 거도 이제 이 확인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앙부1구에 이런 명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북극고도 37도 39분 15초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걸 이제 책을 또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네. 보니까 저기 후기의 역법서인 국조역상고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1713년에 종로 거리에서 한양의 북극고도를 측정한 값인 북극고도 37도 39분 15초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하고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앙부1구는 1713년 이후에 적어도 만든 거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앙부1구는 그 세종 임금 시절에 만든 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불행- 1713년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속정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 세종 시대에 새겨진 제작된 앙부1구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환수된 앙부1구와 비슷한 형태의 앙부1구는 국내에 약 7점 정도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앙부1구를 당시에는 많이 만들었던 모양이네요. 계속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잘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네, 거고요. 그럼 세종 임금이 만드신 앙부1구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럼요. 그 뭐 국보 중에 국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앙부1구에 새겨진 그 세종의 애민정신만큼은 뭐 실록이라든지 각종 문헌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사실 그 세종뿐만 아니라 천문과 기상 이거는 제정일치 시대부터 왕조 시대까지 군주의 권한이자 의무였잖아요. 그 누누이 강조하지만 상형 문자인 임금왕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건데 그게 네. 뭐냐면 하늘과 땅의 움직임을 임금이 알아서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이것이 임금인데 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보면 중국의 주나라의 개인이라는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개인요? 네. 어떤 벼슬입니까 이거는? 그 닭개자거든요.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를 관장하는 관리죠. 그래서 개인은 시계가 없던 시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임금의 명을 받아서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뜰 때 되면은 그렇죠. 닭이 회를 예. 친다 그러잖아요. 예. 물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지금 이제 해 뜰 시각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해야죠. 이렇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사람은 하늘을 공경해서 백성들한테 신중하게 때를 알려주는 역할을 만든다라는 언급이 이 경전인 서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농경사회였으니까 예. 이 시간 절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때라는 거는 시간과 절기를 가리키는 거고 농사철을 의미하는 거죠. 때라는 거는. 그래서 네. 시간과 절기를 제대로 알아야 1년 농사를 망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씨를 뿌릴 때, 김을 맬 때, 추수할 때 이런 것들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는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때를 놓치거나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은 그게 다 임금 탓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다 그랬는데 네. 그 부여 같은 데서는 뭐 늘 얘기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뭐 농사를 망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임금을 쫓아내거나 심지어는 죽인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근데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네. 그래서 군주가 먹을 것을 백성에게 주지 못하면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고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임금이 모든 죄는 나한테 다 있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모두 구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뭐 쥐어짜고 뭐 나를 꾸짖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하들한테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공언하고 그렇게 됩니다. 뭐 흉년 들면은 곡기를 끊는 뭐 이런 그렇죠. 일까지 예, 있었잖아요. 음식도 잘 안 먹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일들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른 임금들도 물론 천문기상을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뭐 각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세종은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절기와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하면 백성들도 피곤하지만 그 실무 관리, 담당 실무 관리들도
실수할 때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상청 관리들이 뭔가 예보가 틀리면 우리는 막 욕을 하고 뭐 여론이 안 좋잖아요. 네. 그때마다 그럼 뭐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특히 왕조 시대 때는 더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 거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례로 세종이 자격루라는 물시계를 만든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시각을 알리는 자가 자주 착오를 일으킬까 봐 걱정을 했다. 그래서 장영실한테 명해서 시각을 알릴 목각 인형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결과 사람의 힘이 들지 않았다라는 실록 기사가 있어요. 아, 대단하네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거하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네. 임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시보를 잘못 알리면 어찌 되겠냐. 백성들도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지만 그에 앞서서 시보를 알리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걸 이제 그것까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 대신에 목각 인형이 그러면은 네. 시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격루가 대단하는 건데 그렇게 만든 자격루가 또 사실 원리도 또 대단합니다. 그 동아시아의 유압식 물시계, 그다음에 아라비아식 자격 장치라고 하는 거를 조합시킨 물시계다라 그래서 이름도 스스로 자자를 쓰고 시간을 두들겨줘서 이제 알려준다 그래서 격자를 썼고 최첨단 물시계, 물이라는 뜻에서 이제 루라는 뜻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결합시킨 물시계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거창하다는. 예. 근데 별게 아닌 게 뭐냐면 아날로그라는 게 물시계의 물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또 다시 일정한 시차로 구슬과 인형을 건드려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일종의 디지털 자격장치를 작동하도록 설계했다라는 거여서 이거를 뭐 좀 꾸며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동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변환기로 접속되는 디지털 시계다. 그걸 발명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600년 전에 발명을 했다라는 거여서 뭐 어떻게 보면 하늘을 존중하면서 백성의 수고로움이 없는 그런 자동 시계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로서는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엄청난 기술이었죠. 어렵죠. 예,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격류는 혹시 지금 남아 있죠? 예, 이것도 뭐 소실됐습니다. 세종시대 때 거는요. 그 지금 현존하는 자격루가 국보 239호가 있어요. 그 1536년에 다시 만든 건데 지금 1만 원권, 만 원권을 보면은 거기에 좀 있는데 자격루가 도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물 항아리와 같은 일부 부품만 남아 있는 것만 이렇게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복원한 거다.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그 남아 있는 이후에. 건 그 복원했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는 각 분야 과학자 30명 그다음에 최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서 복원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걸렸어요. 23년요? 예, 그래서 2007년에나 겨우 복원했는데 뭐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랬다 그럽니다. 아마 한 1년 정도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지라고 달려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쇠구슬 한 개만 이렇게 1mm만 달라도 뭐 시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라고 아주 괴로움을 나중에 토하더라고요. 그걸 직접 들었는데 오차가 뭐 단 1분 정도였다고 하고 그래서 세종 임금도 그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를 보고 장영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게 원나라에서 만든 자격루보다 네가 훨씬 정교한 자격루를 만들었구나 하고 감탄사를 연발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장영실은 어떻게 그렇게 이런 지금 27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네. 현대 과학자들이 네.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수수께끼죠. 사실 장영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원나라 출신의 그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자녀인데 그 신분이 노비였죠.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관노비였는데 그런 관노비를 세종이라는 분은 국비 장학생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중국에 또 유학을 보내고 네. 그러면서 귓속말을 하게 되죠. 야 중국 가갖고 중국 천문 기기 모양을 네가 눈으로 봐서 모방을 그대로 해서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내리죠. 근데 왜 몰래 배워오라고 그래요? 가서 유학 보낸 거잖아요, 임금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그 천문역법 기사학과 관련된 분야는 황제국의 전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같은 제후국이라는 거는 명나라가 만든 천문역법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원리를 아는 거는 황제뿐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력도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못 역법도 쓰게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제후국이 배워서 스스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황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으니까 세종이 몰래 배워라고 이제 속삭인 건데 사실 보면 관노비라는 사람한테 몰래 배워오라고 한 임금이나
또 그걸 또 그렇다 그래갖고 진짜 몰래 외우고 와서 오히려 중국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정교하게도 만든 장현실 같은 분이나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뭐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용료는 물시계고 네. 앙불구는 지금 해시계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자격론을 만들고 나서 세종이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실록에 나오는 건데 밤에는 자격루가 있어서 스스로 이게 돌아서 시각을 알려주는데 낮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일반 백성들이 수시로 시간과 절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돼서 결국 또 장영실하고 또 이순지, 이천, 김조 이런 과학자들 시켜서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든 게 1434년입니다. 이 세종의 애민정신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이게 이 앙불구 앙부일구를 안에 만든 게 그 1434년이면 한글 창제 이전이잖아요. 예. 이전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글자를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그 아까 얘기했던 동물 인형을 또 이제 목각 인형이라고 자기는 했는데 앙부일구에서는 그 12시각, 12시각을 12간지의 동물 인형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축인묘 대신에 쥐, 소, 호랑이, 토끼 이런 동물 그림을 그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만든 앙부일구를 종로 해정교와 종묘 앞, 그 해정교는 지금의 그 광화문 우체국 자리예요. 종로 일가인데요.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설치를 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이렇게 시계가 크게 뭐 시청 건물이나 뭐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는요. 세종이 만든 앙부일구가 세계 최초의 공중 시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 예전에 많이 이제 뭐 그리스나 이런 데서 만들었을 것 같다. 다만 1859년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 끝에 설치한 그런 그 빅벤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분명히 400년 이상 빠른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00년이면 엄청나게 빠른 엄청나게 거잖아요. 빠르죠. 단순히 네, 빠른 네. 정도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앙불구가 어디 뭐 그 궁궐 안에 시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네. 보던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 공중시계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네. 길에 네. 아 이건 몇 시네 뭐 이렇게 네. 보고 지나다니던 네. 그런 시계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앙불구를 굳이 이게 우리가 해시계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해시계 같은 경우 아까 되겠지만 그 고대 문명 사회에서나 어디나 만들었겠지만 사실 계절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해가 뜨는 높이라든지 해가 지나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해의 그림자가 달라지게 되고 시계의 숫자판도 불규칙해져서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오목하게 만든 일종의 손 모양의 앙부일구를 발명한 건데요. 그것이 이 반원망 모양의 앙부일구는 아마도 세계 최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그건 합니다. 세계 최초요. 근데 앙불구는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목한 구형 안쪽에 설치된 막대 해 그림자가 생겼을 때 예. 그림자의 위치를 시각을 측정한 원리로 제작이 됐고 그래서 뭐 서울의 위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해 그림자를 만드는 막대 같은 경우는 서울의 북고도에 맞췄다고 하는 거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한 그런 국가 표준 시계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에게 시간과 절기를 베풀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시감과 절기를 베풀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천문의 일은 군주의 소관이고 군주만이 알아야 될 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기를 네. 누설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네. 세종은 천기를 누설한 건 맞습니다. 백성들한테 누설을 했지만 그 천기는 백성들하고 공유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기 누설이 아니라 천기를 공유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권위는 네. 그 천문을 관측하고 자기만 알 수 있다는 때와 절기를 거. 네, 그렇죠. 임금이 쥐고 있어야 네. 그게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힘이 건데 나오는 거죠. 예. 예, 그거를 그냥 백성들이 다 알도록 베풀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세종임금 얘기하실 때마다 놀라게 되는 거 저는 같아요. 세종임금 말을 할 때마다 한 가지씩 이렇게 숨겨진 업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도 그런 업적을 하나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흔적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